네, 반갑습니다. 중독가족 발표를 맡게 된 윤석희라고 합니다. 코로나가 잠잠해질 생각 없이 연일 600명, 700명 계속되고 있습니다. 다른 것보다 먼저 우리 선생님들 코로나 걸리지 않게 건강 유념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어, 그동안 우리 여러 선생님들 발표 준비하시느라고 좀 고생 많으시고 또 정성껏 준비해 주셔가지고 도움 많이 받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발표할 내용은 중독 가족입니다. 내용은 중독 가족의 이해와 대처 양상, 중독 가족 치료 이런 순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지금 아무도 없는 상담실에서 혼자 이렇게 녹화를 하고 있는데 조금 어색하기도 하지만 그래도 이 어색함을 딛고 꿋꿋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중독 가족에 대한 이해입니다. 중독 가족이라고 하면 중독자와 정서적으로 가까운 연관을 맺고 있는 개인들을 말합니다. 그리고 이게 중독에 대한 개념이 있는데 DSM-5에서 정의하기를 물질 사용 장애와 과몰입 두 가지로 정의를 하고 있는데 물질 사용 장애는 부정적 문제에도 불구하고 물질을 사용하여 인지적, 행위적, 신체적으로 드러난 증상들의 집합체입니다. 그리고 행동 중독, 과몰입이라고 하는데 부정적 결과에도 불구하고 집착하고 있는 사용에 있어서 통제 가능하지 않을 때 과몰입이라고 합니다. 주로 우리 청소년들 같은 경우에 미디어라든지 인터넷 를 주로 말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전에는 저희가 이렇게 이 사업들을 인터넷 중독, 그다음 미디어 중독이라는 표현들을 많이 썼습니다. 근데 2년 전, 3년 전인가요? 그때 이렇게 아이들 대상으로 중독이라는 명칭을 쓰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것 때문에 그때부터 과몰입이라는 명칭을 쓰면서 저희들 진행하는 사업명에도 미디어 과몰입, 인터넷 과몰입 이런 용어들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중독 가족의 상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중독 가족은 오랫동안 사회적 낙인의 대상이 되었고 그러다 보니 공공 정책으로부터 외면을 받아왔습니다. 개인의 삶에 영향을 미쳐서 침묵하여 왔고 그 고통으로 침묵하여 왔고 고통받아 왔었습니다. 그래서 도움을 요청할 때에도 주로 이제 병리적으로 진단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심하게는 이제 중독의 원인이 중독 가족이다. 회복을 저해하는 매개체로 인식해 왔었습니다. 그리고 나름 정상적으로 적응하려는 노력으로 보지 않고 회복의 자원으로도 인정하지 않았었습니다. 이러한 중독의 양상을 살펴보면 먼저 감정 질병인데요. 중독의 특징은 감정 조절 장애라고 하는데 두뇌의 호르몬 분비 불균형 그리고 감정 표현이 부적절하고 또는 부재해서 감정 질병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가족 질병의 양상도 있는데 정서적으로 그다음 신체적으로 사회적으로 가장 긴밀한 연대 관계가 있는 가족이 이런 중독 영향으로부터 가장 직접적으로 받습니다. 그리고 중독자 개인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런 중독 가족 역시 중독자와 함께 중독의 과정을 겪으면서 역기능적인 역할과 정서적 억압 속에서 이러한 수치심과 불안 등을 겪으며 심신의 질병을 갖게 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러한 중독 가족의 대처 양상을 살펴보겠는데요. 가족의
항상성입니다. 항상성 유지를 위한 노력입니다. 가족의 체계는 일반적으로 이런 항상성을 유지하려는 경향을 보이는데요. 이런 중독 가족 역시 마찬가지로 이러한 그 변화에 서서히 이제 저항하면서 시간이 지날수록 서서히 무력감이라든지 좌절, 무능감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런 가족의 형상성 유지라는 이런 경향 때문에 회복 시에도 역으로 이렇게 저항하는, 회복에 대해서 저항하는 이런 양상을 보이기도 합니다. 다음으로 표면적 언행과 실제의 차이인데요. 가족 자원의 주의가 가족 자원이라든지 이런 주의가 중독자에게 집중되다 보니까 이 중독 가족에 대한 욕구는 적절히 충족되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런 중독 가족에 대한 이런 규칙들이 공고하고 역할도 이렇게 공고해서 가면과 약간 위장의 경향도 가지게 됩니다. 이러한 언행이 표리부동한 상호작용을 하는 과정에서 자란 아이는 성장 발달 단계에서 적절한 가족 지지 및 양육을 받기 어려워 정서적 발달에도 영향을 받습니다. 291페이지에 보면 행동 및 신념 그리고 특질의 내용들이 나오는데요. 이러한 것들은 일반적인 가족에게서도 흔히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뭐 이러한 역기능의 초기 노출이 트라우마 수준이 되면 이런 증상은 강력하게 자주 나타나게 된다고 합니다. 다음은 중독 가족의 역할들을 살펴보겠는데요. 중독 가족들은 비록 이렇게 혼돈스러울지라도 항상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그 다음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가족 내 일정한 역할을 강요받게 됩니다. 맡겨진 역할이 견고하여 개성의 즉흥적 표현을 막을 때 주어진 역할은 역기능적인 것이 됩니다. 그래서 자녀들에게 이런 역기능적 환경 적응을 위해 스스로 강요된 역할을 수행하게 되어서 가짜 정체성이 형성이 됩니다. 이러한 중독 가족의 역할들을 4가지 정도 나눌 수 있는데요. 영웅, 희생양, 실종아, 귀염둥이 이렇게 나눌 수 있습니다. 영웅은 외부적으로 정상 가족으로 보이도록 하는 역할을 하고 그리고 희생양은 다른 사람들에게 가족의 문제를 일으키는 것으로 여겨지게 해서 중독자에게 가는 시선을 자기에게 오도록 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실종아는 사라져서 아무런 문제를 일으키지 않는 것을 지향해서 좀 있는지 없는지 뭐 그런 역할들을 하게 되는 거죠. 무관심한 그런 부분도 될 수 있을 것도 같고요. 다음으로 귀염둥이입니다. 귀염둥이 스트레스 상황을 희극적으로 완화시키는 역할들을 하고 있고요. 가족들이 실제 문제에 집중하지 못하도록 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위에서 얘기한 영웅과 다른 점은 문제 해결을 회피한다는 것이 영웅과 다른 점입니다. 다음으로 공동의존의 개념도 살펴보겠는데요. 타인의 문제에 지나치게 관여하여서 자신의 욕구나 원함을 채우지 못할 지경의 이런 상태를 공동의존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공동의존의 유형은 주로 배우자에게서 나타나는데요. 순교자, 박해자, 공모자, 술친구, 냉담한 공동의존자 이런 유형이 있습니다. 순교자는 모든 것이 자신의 잘못이다. 헌신과 희생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고요. 그 반대로 박해자는 순교자와 반대로 타인의 잘못을 탓하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공모자는 알코올 중독자의 단주 유지를 계속적으로 방해하고 있고요. 술친구는
중독자와 좋은 관계 유지 위해 함께 음주를 합니다. 그리고 냉담한 공동 의존자는 돕는 것 자체를 포기해서 감정적으로 무감각한 상태에 있는 유형을 말합니다. 이러한 회복에 있어서 배우자 역할들이 매우 중요한데요. 각 유형별로 가족 개입의 접근법이 달라야 해서 이런 유형별로 나눕니다. 다음으로는 중독 가족의 경계나 규칙이 있는데요. 중독 가족의 경계는 극단적인 경계를 채택을 하게 됩니다. 너무 촘촘해서 밀착되어 있고 과도한 책임감을 요구를 해서 이러한 가족들은 정체성을 잃어버리기 쉽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친밀감이 아예 없거나 정서적으로 나눔 연대가 아주 없는 이런 경계를 가진 가족들은요, 고립되기 쉽습니다. 그리고 중독 가족의 규칙도 마찬가지로 극단적인 경우를 볼 수 있는데, 중독 가족을 중심으로 언어적, 비언어적, 경직된 규칙만 존재하는 가족이 있고, 아예 규칙이 없는 무규칙 중독 가족도 있습니다. 무규칙 중독 가족의 자녀들은 나름 양육 방식을 고안을 해서 스스로 이렇게 양육해야만 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중독 가족의 상호작용 패턴을 살펴보겠는데요. 부정적 기류, 일관성 없는 양육 태도, 부적절한 분노 표현, 자가치료, 비현실적인 기대, 이렇게 나눌 수 있는데, 먼저 부정적 기류는 모든 의사소통을 부정과 불평, 비난으로 합니다. 이것은 중독을 강화하는 데 일조하는 상호작용 패턴입니다. 두 번째로 일관성 없는 양육 태도는 자녀들의 혼돈을 야기시키고요. 부정은 명백한 증거가 있어도 문제 없다라고 부정하는 그런 패턴입니다. 그리고 부적절한 분노 표현은 정서적 박탈 과정에서 성장을 하게 되는 이런 아이들은 분노 표현을 잘 못하기 때문에 억압된 분노 표현으로 약물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다음으로 자가치료는 심각한 불안이나 우울로 인해 견디기 힘든 사고나 감정을 다루기 위해 역시 약물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비현실적인 기대는 자녀를 향한 부모의 기대가 비현실적이면 자녀들은 자신들에게 더 이상 기대를 하지 못하도록 행동하거나 자신이 어떠한 노력을 하더라도 그 결과가 부모에게 충분치 못할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과도하게 성취지향적일 수도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모든 고통을 농담으로 가볍게 던져버리거나 현실로부터 도피해버리기도 합니다. 부모의 기대가 지나치게 낮아서 자녀들이 성장하면서 실패할 것이라는 말을 듣고 성장할 경우에는 부모의 말에 부응하게 행동합니다. 그리고 중독가족 치료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독가족 치료는 일반적으로 이러한 오해들이 있는데요. 즉시 병이 낫는다는 기대, 그리고 치료 가능에 대한 불신, 이렇게 일반적인 오해들을 하고 있고요. 자신도 치료가 필요하는 것을 인식하고 그리고 타인에게 문제를 틀어내놓아야 합니다. 주로 중독가족 치료에는 가족 교육이 많이 쓰이고 있는데요. 자신들이 중독 원인이 아니라는 것, 두 번째 통제하려는 행위를 중단하는 것, 그리고 세 번째 지속적으로 회복을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는 것이 가족 교육의 핵심입니다. 주로 이런 중독 가족을 치료하기 위해서 자조 집단이 많이 볼 수 있는데요. 자조 집단의 목적은 정보 교류, 상호 지지,
권익 옹호입니다. 먼저 정보 교류를 살펴보면 정보 교류는 가장 기본적인 자조 집단의 목적이고 문제나 상황 자체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교류하는 것도 있지만 이런 이제 서비스와 관련된 이런 다양한 정보들도 서로 교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적 친밀성을 향상을 시켜서 서로 상호 지지함으로써 전문적인 이런 관계에서의 지지보다 이런 자조 집단에서의 상호 지지가 더욱 효과적입니다. 권익 옹호도 마찬가지로 이런 동일한 상황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런 권익들을 옹호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다양한 활동들을 하고 있는데 이러한 활동도 이런 사회복지사라든지 이런 전문가 집단에서 하는 옹호 활동보다 자조 집단에서의 하는 활동들이 훨씬 효과적입니다. 그리고 이런 자조 집단을 향한 의문과 해답이 있는데요. 첫 번째, 왜 중독자가 되었는가? 여기에 대한 해답들로서는 자신이 중독의 원인이 아니고 자신이 고칠 수 없고 그리고 타인의 행동 통제는 안 된다는 것을 깨달아야 되고 그리고 이러한 이해를 통해서 태도가 변화되고 그리고 회복에 지지적이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왜 바로 끊지 못하는가? 중독은 의지력과 상관없는 재발 가능한 두뇌의 질병이라는 것을 알아야 되고 그래서 회복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노력이 필요하다라는 것도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왜 끊었는데도 지속적으로 모임에 나가는가? 이런 그 자조 집단은 개인의 이런 그 영적인 삶을 돕는 모임입니다. 그래서 파괴된 인간관계를 새롭게 형성되는 곳이 자조 집단의 역할들을 하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자조 집단의 모임에 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그 중독 가족의 회복을 위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들이 있는데요. 첫 번째, 중독 가족 회복과 중독자 회복과 중독 가족 회복은 시기적으로 같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가족의 고유성과 보편성을 함께 아우르는 사회복지적 접근이 문제를 돕는 데 필요하고요. 통상 일반적으로 중독가족 프로그램이라고 하면 이런 중독자에게 초점을 둔 프로그램들이 많이 있는데 재발이 잦은 특징으로 재발에 대처하는 법을 배우고 그리고 중독자 회복 여부와 관계없이 자신의 회복 시작이 필요하다는 이러한 프로그램들이 많이 만들어져야 된다고 책에서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상 제가 준비한 것들은 여기까지고요. 한 번에 원테이크로 그대로 진행을 했습니다. 중간에 조금 번복되기도 했고 NC도 나기도 했는데 끊을까도 생각을 하기도 했는데 그냥 계속 그대로 가는 게 조금 더 자연스러울 것 같아가지고 용기를 내어서 그대로 계속 진행을 했습니다. 네, 여기까지. 제가 이게 중독 가족을 이렇게 공부를 하면서 사실은 저도 이렇게 중독자에 대한 프로그램이라고 하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런 그 중독자에게만 대부분 다 맞춰져 왔었던 것 같아요. 제가 이과를 공부하기 전에도 그렇게 생각했었고, 이과를 공부하면서, 중독 가족에 대한 것은 이런 그 중독자와 다르게 다루어져야 될 부분이구나라는 것들을 인지를 하게 되었습니다. 네, 여기까지 제 발표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남은 휴일도 즐겁게 보내시고 가정의 달 행복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